안녕하세요. 오늘은 최후의 마지막 희곡 벚나무 동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벚꽃 동산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죠. 벚나무 동산이라고 하면 좀 더 넓은 공간이 떠오르고 희곡 속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벚지 열매가 열려도 어색하지 않을 텐데, 벚꽃 동산이라고 하면 만발한 하얀 벚꽃이 먼저 떠오르죠. 제목하고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체홉이 극장을 찾아와서 스타니슬랍스키한테 새 작품의 제목이 비슈니에 비사트가 아니라 비슈뇨 비사트라고 웃으면서 말했다고. 스타니슬랍스키는 그 뜻을 처음에는 알아차릴 수 없었는데, 강세가 앞에 떨어지는 비슈니에 비사트는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동산이고,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떨어지는 비슈뇨 비사트가 되면 흰 꽃 속에 지나간 귀족의 삶과 시정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고 나의 예술이라는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사실 체홉이 정확하게 그 뜻의 차이를 밝혀놓은 것은 아니지만, 스타니슬랍스키의 이 해석은 벚꽃 동산이라는 작품의 제목이 갖는 의미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벚나무 동산하고 벚꽃 동산은 스타니슬랍스키가 구분한 두 의미로 정확히 나누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둘 중 어느 하나가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섞어서 쓰는 편이고요. 자, 그럼 이제 창작사의 얘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1901년 1월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세자매 초연이 있고 나서 체홉은 바로 다음 희곡을 구상합니다. 자주 인용되는 편지 구절 중 하나인데, 1901년 3월 얄타에서 아내 끄니페르한테 보낸 편지에서 체홉은 다음에 쓸 희곡은 반드시 아주 웃긴 희곡이 될 것이라고, 최소한 구상에 있어서는 그럴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세자매 공연 후에 작품이 너무 우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구상을 시작하고 작품이 완성된 것은 1903년 10월이나 돼서였으니까 벚나무 동산도 집필을 꽤 오래 끌었던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건강이 문제였고요. 1901년 겨울부터 결핵이 악화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극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곧 줄 것처럼 계속 얘기하면서 내내 작품을 못 쓰고 있다가 1903년 여름부터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해서 가을에 탈고하고 1904년 1월에 예술극장에서 초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연일엔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부터 오페라 가수 샬랴빈, 작가 고리키 벨리 등등 모스크바에 있는 체홉 친구들이 다 와서 공연을 보았다고 해요. 체홉도 참석을 했는데, 막간 휴식 시간에 관객들이 작가의 이름을 연호하다가 막상 체홉이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다들 빨리 앉으시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창백한 얼굴에 등이 굽고 쇠약한,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작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지막 작품이 된 벚나무 동산은 작가가 원했던 것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웃긴 코미디는 아니라 하더라도 앞선 작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가볍고, 이 정도면 희극이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작품입니다. 세자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체홉 희곡들은 모두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특히 벚나무 동산은 작품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더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들, 등장인물 구성, 그리고 사건 전개 방식, 그리고 주인공 라니엡스카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벚나무 동산의 등장인물 목록입니다. 체홉은 역시나 인물을 좀 줄이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전체 숫자는 야샤까지 12명이니까 세자매보다는 좀 적어 보입니다. 행인, 역장, 파티 손님들은 확실히 비중이 없는 단역이고요. 영지 경매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라니엡스카야하고 로파인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것도 세자매의 인물 구성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니엡스카야의 가족은 두 딸하고 오빠 가예프가 있습니다. 좀 더 희극적이고 성격도 여러모로 다르기는 하지만 라니엡스카야하고 가예프의 모습은 갈매기에서 아르까지 나와 소린을 연상시키는 데가 있어요. 벚나무 동산에는 희곡뿐만 아니고 단편들까지 체홉의 여러 이전 작품 속 인물을 연상시키는 인물하고 장면들이 많습니다. 마치 체홉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 인물 염두에 두고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자기의 인물들을 모두 등장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라니엡스카야의 두 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발휘하는 양녀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 귀족 사회에서 양녀는 나이 많은 여주인의 시중을 들거나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극중 바리아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고요. 라니엡스카야가 마실 커피를 준비시키고 파리에서 짐들이 다 제대로 왔는지 챙기고, 신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로파인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하자면 상인 로파인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라니엡스카야 집안의 농노였던 인물입니다. 농노는 지주 귀족에게 예속된 농민을 말해요. 봉건적인 제도인데 러시아는 농노제가 19세기 중반까지 유지되다가 1861년에 농노 해방령이 내려지면서 폐지가 됩니다. 피르스가 농노 해방령이 내려졌을 때 해방을 마다하고 라니엡스카야의 집에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극중에 나오기도 하죠. 로파인은 15살 때 아버지가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로파인은 농노 해방으로 농노 신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로파인은 이제 성공한 대상인이 되었고, 희곡에 등장하는 또 다른 지주 휘식은 로파인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로파인은 자기가 라니엡스카야의 농노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거칠고 무지한 농꾼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 자의식이 강한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식은 라니엡스카야와 로파인 사이에 감추어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다른 희곡에서도 그렇지만 최후본 벚나무 동산의 17살 아냐부터 시작해서 87살 피르스까지 전 세대의 인물들을 골고루 등장시킵니다. 덕분에 성별과 직업, 성격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나이대에 따라서 인간의 생애가 다채롭게 변주되면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시 최후의 다른 희곡에서 그렇듯이 벚나무 동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인물들의 운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젊은 세대는 각자의 사랑과 꿈에, 아니면 철학에, 좀 더 나이가 든 세대는 그들대로 각자의 빚 처리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에 빠져 있는 시기죠. 라니엡스카야는 어떨까요? 라니엡스카야는 자신의 아름다운 영지 벚나무 동산이 경매라는 사건을 앞에 두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작품은 류보피 안드레이브나가 5년 만에 파리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류보피 안드레이브나 라니엡스카야, 러시아인의 이름은 이름, 부칭, 성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집니다. 라니엡스카야를 마중 나가려고 왔다가 잠이 들어서 역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맞이하게 된 로파힌은 지금 막 파리에서 돌아온, 그것도 파리에서 같이 살던 남자가 자신의 등골을 다 빼먹다시피 하고 다른 여자한테 가버려서 독약을 먹고 자살하려다가 죽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막 돌아온 라니엡스카야한테 당신의 영지가 빚으로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고, 경매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영지를 구할 방법이 있다. 영지를 별장 영지로 임대하면 영지를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5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인사를 나누면서 로파인은 아는 척도 하지 않던 류보피 안드레이브나는 별장 영지라는 말을 듣자마자 천박하다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막이 진행될수록 경매일은 다가오는데 류보피 안드레이브나는 영지를 구할 다른 방법은 찾지 못하고 로파인의 구제안은 계속 거절하고 경매일이 되어서 영지는 결국 로파인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니엡스카야는 다시 파리의 남자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희곡은 끝이 납니다. 라니엡스카야는 자기 영지가 로파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파인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고 자신의 과거사, 연애사 주로 늘어놓거나 아니면 인간의 긍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경매 당일에는 파티를 여는 등 라니엡스카야의 모습은 아무것도 안 하거나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기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일 겁니다. 로파인이 제안한 대로 땅덩어리가 크기만 한 아무 수익도 내지 못하는 벚나무 동산을 별장 영지로 임대한다면 영지를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때 그 땅은 이미 영지는 아닙니다. 라니엡스카야도 지주부인은 아니죠. 별장 임대 사업자? 라니엡스카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요. 흥미로운 점은 영지 경매라는 중심 사건을 두고 라니엡스카야하고 로파인 사이에 큰 갈등이 빚어질 법도 한데 그 갈등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로파인은 일막에서부터 영지를 구할 방법을 계속 제시해요. 글쎄 거기에 어떤 속임수나 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최후은 로파인에 대해서 상인이지만 점잖고 예의 바르고 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얄팍하거나 계략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로 로파인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지만 류보피 안드레예브나도 로파인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라니엡스카야를 만나기 위해 전날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던 루파인을 일막에서 라니엡스카야가 한동안 아는 척도 하지 않을 때에는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친딸인 아냐가 아닌 양녀 바랴를 굳이 루파인과 맺어주려고 애쓰는 것도 그 은밀한 갈등과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고요. 쥐주들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행동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늙은 하인 휘루스도 자기가 젊었을 때 주인들이 자신을 장가보내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루파인은 라니엡스카야의 주선에 따라서 바랴한테 청혼을 할 듯 하다가도 끝내 따르지 않습니다. 라니엡스카야는 영지를 구하지 못했듯이 주인으로서 할 일을 실패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긴장과 내면의 싸움은 말 그대로 내면의 것이고 루파인은 경매에서 영지를 사들인 후에도 라니엡스카야를 바로 내쫓거나 하진 않아요. 산막에서 저택의 열쇠 꾸러미는 이미 루파인 손에 들어왔고 그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난 다음에 사막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는 것도 루파인이지만 사막 내내 여전히 저택의 주인은 라니엡스카야처럼 보이고 루파인이 주인 행세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기다려줬다라고 생각을 해서였을까요? 벚나무를 베는 도끼 소리가 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까지는 나무를 베지 말아달라는 라니엡스카야의 부탁을 루파인은 들어줍니다. 이런 갈등 그리고 주인공들 간의 관계, 사건 전개 방식은 확실히 벚나무 동산을 앞선 취업의 작품들보다 가볍게 만들어주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희극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작품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취업의 인물들 때문일 것입니다. 인물들이 희극적인 면들도 가지고 있지만 취업 특유의 세밀함과 날카로움으로 그려진 벚나무 동산의 인물들은 그냥 웃음거리로 지나갈 수 없는, 오히려 동정을 품고 아끼게 되는 그런 면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